하는 소원이 뭐예요? 네? 네, 새 소원이 뭐예요? 돈 많이 받게. 세뱃돈을?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 다 원래 세뱃돈 많이 받으면 못 먹거잖아. 맞지? 세뱃돈 다 주시 그냥 내두시니? 대박. 세뱃돈 부모님 거 아니야? 아, 부모님이 주시고 또 빼고 가는 거구나. 나중에 대학 가면 주게 안 주시지.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상호유도에 관한 시까지 한번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체유도와 상호유도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자, 그 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죠. 자체유도 기절력을 EL이라고 할게. VL이라고 쓸 수도 있었었지. 자, 이 값은 마이너스 N1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1이다 라고 얘기했었거든. 그때 이 아이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죠. 마이너스 L 곱하기 DT분의 DI1이라고 정의를 내려줄 수 있었고, 이 L이라는 값은 자체 유도 계수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셀프 인덕턴스다라고 해서 얘는 L분의 뮤 제곱 곱하기 자기 자신의, 여기는 N1이라고 썼으니까 N1의 제곱 곱하기 솔레노이드의 단면적으로 정의되고, 단위는 H라고 하고 뭐라고 읽어준다고? 헬리다라고 읽어준다고. 자, 그 다음에 EM이라는 걸 살펴볼게요. 자, 얘는 상호 유도 결정. 마이너스 N1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1 2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파이 1 2다라고 하고, 자, 이 값은 마이너스 M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I 2다라고 하지. 그래서 M은 상호 유도 계수로서 얘는 L분의 뮤 제로 곱하기 N1, N2 곱하기 A고 단위도 같이 8이라고 라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대답들을 해. 네. 승우야, 맞니? 어? 대희가 맞니? 승규야, 어때? 승진이는 모르고. 맞아? 영아, 맞냐고? 필기된 게 맞냐고? M이 뭔지는 안 써있는데. 고객님 바보야. 상호유도 계수. 그 식이 안 써있어요. 안 써주고 이거 끝났어요? 저희 뭐까지만 한 거예요? 저희 자체유도 기준까지. 그랬어요? 진정 얘기하시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그럼 다시 후반부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기절력은 어떤 코일에 생기는, 그림은 생략해도 되겠지, 그치? 어? 네. 자, 맞아? 맞지? 자, 이라는 값은, 자, 이 원이라고 할게. 마이너스 N1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1이라고 썼어. 여기서 파이 1이라는 것은 나 자신에 의한, 존재에 의한 자기장에 의해 생기는 자속이 되겠고, 자, 더하기 파이 1, 2야. 자, 파이 1, 2는 두 번째 있는 코일에 의해서 생기는, 자, 코일의 두 번째 코일에 의해 생기는 자기장에 의한 나에게 생기는 자속이 되겠다라고 했어. 자, 그리고 우리는 자속 이음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파이 N1 파이 1을 자속 이음이라고 하고, 얘는 N1 파이 1 더하기 파이 1 2다라고 썼고,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원이라는 값은 자 뭐라고 쓸 수 있어? 얘는 델타 t분의 델타 n1 phi 11 더하기 phi 12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항을 분리해서 썼더니 다음과 같이 나타나지.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n1 phi 11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n1 phi 12다라고 썼거든.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뭐라고 불렀어? 자체 유도 기절력이라고 했어. 자 뒤에 있는 거 부호 포함해서 상호 유도 기절력이라고 해. 상호 유도 기절력이라고 했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줬는데 자체 유도 기절력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L이라고 쓸게. 자체 유도 기절력 이 L이라고 쓰는데 이 L은 마이너스 N1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기에 델타 T분의 델타 N1 phi 11이라고 얘기했었거든. 여기서 승기야 무슨 생각하지? 너 승진이가 그렇게 좋아? 왜 승진이를 막 디테일을 보고 있어? 오. 소미 예원 커플에게 승진 승규 커플이야? 승승장구 죄송합니다. 예원이가 장시였니? 잠시. 장시였어. 안타깝다. 승승장구까지 있는 아, 승승장구 있는 거 아깝다. 부가 없구나. 부시형이 부시? 안타깝다. 부자 들어간 사람 없니? 승규. 승장규. 승규. 지금 더블 되잖아. 더블 된다. 자, 승장구. 승승정구인가? 재미없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펴볼 수 있대. 이때 phi 11이라는 녀석을 살펴보면 phi 11을 b1 곱하기 소리늘의 단면적을 a다라고 얘기했거든. 자, 그러면 b1이라는 녀석은 뭐가 돼버리니? 뮤 제로 곱하기의 단위 기대랑 감수니까 L분의 N1 L은 솔레늘의 길이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어. I1 곱하기 A다라고 얘기했는데 변하지 않는 값들이야. 따라서 이 L이라는 값은 변하지 않는 값들을 밖으로 빼보면 다음과 같이 빼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빼냅니까? 자, 얘는 L분의 뮤 제로 곱하기 N1 N1의 제곱이 되겠지.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I1이라고 하고 이 값을 마이너스 L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I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을 우리 뭐라고 불렀어? 자체 유도 계수라고 불렀지. 자, 얘는 L분의 뮤 제로 곱하기 N1의 제곱 곱하기 A가 됩니다. 얘의 단위는 뭐라고? H가 쓰고 뭐라고 읽어? 헨리. 얘를 헨리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M에 대해서 여기 누가 오늘 얘기가 되겠지? 얘는 상호 유도 기절력이라고 표현했어. 상대편에 있는 아이 때문에 내가 받는 영향에 의한 기절력이야. 자, 그렇다면 EM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N1 곱하기 phi 12야. 그러면 자, phi 12라고 하는 것은 B2 곱하기 A가 되고 출석 체크한 거를 열심히 좀 하지.
일이야. 시간까지 하는 거 그치? 이거는 봤지? 추석 오랜만에 불러봐야 돼. 소미, 예원, 승규, 승진, 데이, 승모 다 하고. 한눈에 봐도 다 안 돼. 자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는지 한번 볼까? B2를 한번 볼게. B2, B2? 그 뭐하냐? B2는 누가 비치고 도망갔는데 그걸 폭로하는 거? 그치? 처음 들어봐? 모르겠어. 왜 연예인들 몇 명이 부모님이 옛날에 빚내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자식 유명해져가지고 걸려가지고 빚갚으라고 소송 내고 막 이러는 거. 옛날에 누구 부모님이 뭐 어쨌대더라 했던 거. 대표적인 마이크로다시라는 아이가 있었잖아. 래퍼인데 그 도시역에 나와서 회 잘 뜨던 애. 기억 안 나니? 에휴, 일도 못하고 연애도 모르고 어떻게 그럼 B2는 어떻게 나타나지? 건너편에 있는 아이 때문이잖아. U0 곱하기 L분의 M2 건너편에 솔레놀드에 의한 자기장을 보자는 얘기야. I2 곱하기 A가 된다. 자 그렇다면 자 이때 이 원이라는 녀석은 뭐가 돼? 이 원은 자 이 녀석 그대로 집어넣어서 자 상식 녀석만 빼봐. 얘만 변수거든. 나머진 상수야. 자 그럼 마이너스 L분의 뮤 제로 곱하기 N1 N2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I2가 되버리겠지. 그쵸? 자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을 얘를 이렇게 정리해서 쓰기로 한 거야. 자 이때 얘를 마이너스 M 원래 1, 2라고 쓴데 그냥 1, 2, 2, 1 똑같기 때문에 M이라고 쓸게. M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I2가 되버린 거지. 자 이때 M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쓴다. L분의 U0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A가 되겠다. 단위는 셀리. 얘를 뭐라고 부른다? 상호 유도계수. 일반 학교에서 시험 문제 잘 안 내. 과학고나 가야지만 가끔 볼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호 유도 기준을 이야기하고 그 회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해석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 미분 방정식이라는 걸 알아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패스를 할게. 시야 확장 부분은 패스. 자 그러면 우리는 상호 유도에 의해서 변압기를 보자. 변압기는 시험에 겁내 잘 나오지. 자 그러면 상호 유도의 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상호 유도의 이용에 대해서 한번. 자 먼저 변압기에 대해서 한번 보자. 승비야 자꾸 승진이 보지 마. 아니 지금 이번에 하고 누가 소중한 거라고? 소중하긴 해. 어저께인가? 과학고 누나가 그러더라. 선생님 혹시 편의점에서 그 쓰레기 봉투 파나요? 왜? 아무래도 저를 담아서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100리터가 필요하겠구나. 우리 동네에서는 슈퍼에서 파는데 편의점도 안 파는데 이 근처에서 팔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딴 애들이 노란 봉투 사야 되는데 산업 폐기물이잖아 그러던데. 그랬더니 딴 애 지역마다 폐기물 그 봉투 색깔이 틀려. 우리 동네는 보라색이야 막 이러면서 얘기하던데. 네, 그
술 드시잖아요. 맨날은 안 먹고 있는데 언제 드시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한 50일 동안 200병을 넘게 먹었어. 그래갖고 지금 자제 중이야. 숙취 없었어요? 숙취가 없으니까 맨날 먹지. 숙취가 뭐예요? 숙취가 뭐예요?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런 거 같아. 알코올이 어디서 분해되지? 간에서 분해가 된다고. 알코올이 분해될 때 중간 산물이 생겨. 어떤 중간 산물이 생기지?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생겨. 이게 아세트알데하이드야. CHO 번역이 아세트알데하이드거든. H번 붙으면 이거 뭐가 돼? 폼알데하이드. 그래서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생기는데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숙취의 성분이야. 막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입에서 술 냄새 나게 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은 옛날부터 숙취를 대학교 다닐 때 좀 심하게 먹을 때 소주 한 30병 먹을 때 그때는 좀 숙취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렇게까지 안 먹으니까 숙취가 없어. 요즘 그래도 선생님 일찍 그냥 술을 줄인다? 줄인다기보다 먹는 횟수를 줄이고 있는데 한 10년 전쯤에는 한 120일 동안에 매일 소주 조금 먹으면 컨디션 몸살 난 거 같아 아파 그러면 한 7, 8병? 요즘 많이 먹어야 한 7병 먹거든? 근데 몸이 좀 안 좋아 그러면은 7, 8병? 그리고 그냥 컨디션 정상인 날은 보통 16병에서 20병 그 정도 먹고 가야지. 한 병에 4,000원이라고 생각해봐. 술집에서 4,020원 소주만 8만원씩 안주를 시키잖아. 솔직히 그럼 안주 시켜줘야 되잖아. 시키면 뭐해 안 먹는데. 선생님 땅콩 한 주면 소주 7병 먹었어. 땅콩 1,000원어치 있지. 그럼 소주 7병 먹었어. 그래서 선생님 유튜브 100명 달성하면은 20분에 3병 깨기 보여드립니다. 라방으로 할 거예요. 라방은 새벽에 해야 되나? 학원 시간 끝나고? 고민이네 시간이. 라방도 새로 볼 수 있지? 다시 보게 되지? 라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제한 먹기? 밤새 먹기 괜찮다 그지? 요즘 밤새 먹으면은 조금 몸을 살려가서 먹으면 1시간에 한 병 반 정도 먹거든? 한 11시에 시작해갖고 6시까지 4병 먹어야 되니? 그거 얼마 안 되잖아. 20병 넘어야지 라방이 뜨지 그지? 쌤, 보통 사람은 20분에 몇 병 정도 먹어요? 보통 아버지들은 소주를 한 병에서 한 병 반 정도 드세요. 그 이상 드시는 분들 거의 못 봤어요 주변에. 진짜 2병 먹으면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선생님 옛날에 갖고 다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순댓국집 가서 순댓국 시켜 먹죠. 보통 순댓국 한 그릇 먹는 동안에 소주 2병을 먹죠. 그게 반주. 식사할 때 심심하잖아. 순댓국 안에 고기 있잖아. 고기 있는데 어떻게 술을 빼고 먹겠니? 근데 요즘은 안주를 안 먹으니까 안주를 먹어도 간단하게 땅콩 몇 개 뭐 이런 것만 먹으니까 라방 보여드리죠. 1,000원짜리 땅콩 사고 가고 20분 동안 소주 3병 깨기. 1분에 한 잔 먹으면 돼. 1분에 한 잔 쉬워. 그리고 토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0분 후까지 라방. 먹고 나서 10분 후 또 몇 잔을 먹는지. 선생님 선배하고 같이 찍으면 진짜 대박인데 그 사람이 술이 줄었어. 옛날에 둘이 치킨집에서 치킨 주문하잖아.
치킨 주문하잖아. 그러면은 그게 마카로니 그 튀김 나오잖아. 뻥튀기. 어? 거기다 동그란 색깔 있는 볼도 주고 막 하잖아. 그거에 갖고 소주라네. 그 치킨 나올 때까지 7병을 먹었어요. 15분 동안 7분 먹었대. 그런데 그 양반이 지금 체력이 확 떨어져갖고 그렇게 못 먹어. 2병이면 끝이야. 2병 재미없으니까 그 선배 나가서 찍을까? 방 안에 식탁 딱 써. 재밌는데 주원이가 아니 주원이가 자 먹겠습니다. 형도 하시겠습니까? 네. 너 둘다 근데 그렇게 못 먹을 거야. 그건 요즘도 안 하고 있지. 너네들 용기쌤하고 수업한 적이 있지? 용기쌤 처음 만났을 때 참 귀여웠지. 선생님 술 진짜 빨리 먹어. 술집에 가면 진짜 첫 병을 15분 안에 먹어. 그래야지 이제 속이 이제 따뜻하게 오면 먹되니까 이제 안주 뜯으러가고 조금씩 먹거든. 근데 항상 선생님은 주변 사람들한테 선생님 원래 같이 먹던 사람들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한테 경고해. 따라하지 마세요. 애들은 가라. 죽을 수도 있어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항상 불치한단 말이야. 그날 자습 배치가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여기 앉았고 원장님이 여기 앉았고 용기쌤이 저기 앉았어. 그러더니 자꾸 선생님은 혼자 그냥 따라서 먹거든. 누구한테 뭐 따라줘 이거 안 해. 내가 따라서 그냥 먹어. 먹을 만큼 먹자주의가 선생님 주의거든. 먹기 싫은데 먹으면 안 되잖아.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또 힘든데 그래서 항상 먹을 만큼만 먹으세요. 항상 얘기해 주거든. 혼자 따라 먹고 하니까 자꾸 건배하지. 근데 실제 원장님은 맥주 한 컵도 못 드셔 제대로. 술 진짜 못 먹어. 술하고 안 맞아 원장님하고. 근데 처음에 뭐 그 학원에서 같이 일한 첫 회식이랑 한 병 정도 먹었나 봐. 원장님 거의 치사량이야. 원장님한테 맥주 한 병 치사량이야. 그러더니 딱 먹더니 안 되겠는지 저쪽으로 도망갔어. 저기 안 보이는데 용기생 혼자 남았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횟집에 막 밑반찬이 나오기 시작해. 뭐그 찐콩 뭐 이거 있잖아. 껍데기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그냥 스기다시라고 하는 부대 음식. 그게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쯤 되면 뭐 한 병 다 먹었지. 근데 용기생이 그때까지 건배한 거야 계속. 회 그 밑반찬 나올 때까지 건배한 거야. 그리고 이제 회 나와갖고 먹으려고 하니까 쓰러져 자고 있어. 근데 용기생이 요즘 술 잘 먹어. 나만큼 먹는 거 같아. 원장쌤은 아직도 치사. 원장쌤하고 지난번에 할 얘기 있어서 맥주를 가서 4병을 시켜놓고 먹었는데 한 병 반은 드시더라. 엄청 늘었지. 왜는지 알아? 니네들이 공부하는 속색이니까 선생님이 술을 먹지. 좀 열심히 좀 하자. 이것들아 새해는 과학고 다 가야지. 이래고 어떻게 과학고 준비하고 가겠어. 해가 갈수록 점점 속상해져. 뒤로는 보내줄 수 있어. 장문에서 내신만 괜찮다면. 근데 가서 걸음이 되면 안 되잖아. 그 장문 수학 학원이 특화가 된 게 뭐냐면 과학고 입시는 웬만하면 다 붙여줘. 내신의 문제만 크게 생기지 않는다면. 또 면접장에서 큰 실수만 안 한다면 무조건 다 붙어. 근데 가서 걸음이 되면 안 되잖아. 2등 해야지. 1등을 못하면 2등, 이래도 해야 되잖아. 2등 못하면 3등도 해야 돼. 그거까지가 1등급이야. 그렇게 해야지 원하는 학교 가지. 그래 심해년에 선생님한테 전화할 거 아니니. 선생님 저 이번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디 간다고 할까? 구글에 들어갑니다. MS 오프트에 들어갑니다. 그런 연락 줄 수 있지. 안 그러겠니? 응?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지난번에 꿈 얘기 잠깐 했지만 진짜 꿈을 가져야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이라는 걸 한단 말이야. 꿈이 없는 사람은 노력을 안 해. 맨날 밤에 꿈꾸지. 악몽에 시달리지. 꿈이 있는 사람이 꿈을 이룰 수 있어. 그
그만큼 노력을 더 하게 돼. 선생님 제자들 문제가 무지 많잖아. 하다못해 인과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3기회를 들어가셨거든. 3기, 4기, 그리고 지금 29기야 1학년 애들이 가는 애들이. 거기 이전에 또 일반 학교 애들 또 가르쳤었잖아.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야. 선생님 요즘은 이제 아이 그냥 손 떼는데 신상 명세 카드를 만들었어. 옛날에 선 개별적으로. 거기에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 거 장래희망. 왜? 뭐 때문에? 장래희망 1, 2, 3. 선생님도 어릴 때 꿈을 되게 많이 갖고 되게 많이 바꿨거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꿈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꿈 1, 2, 3 이렇게 꼭 적어서 내 얘기하고 왜? 왜? 근데 과학고 입학 질문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래 희망에 대해서 물어봐. 여러분들 생활기록반에 이미 여러분들 장래 희망이 적혀져 있어. 1학년 때 선생님하고 면담하면서 또는 2학년 초에도 면담하면서 자기 장래 희망이 적혀 있을 거야. 장래 희망이 적혀 있는데 그 꿈을 왜 갖게 됐느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 꿈이 중요한 거예요. 조금 없는데요? 얘한테 적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 갖고는 노력을 안 하죠. 얘날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 근데 너 자신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하지. 왜 저를 가리키고 하세요? 어? 왜 저를 가리키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네가 지난번에 꿈이 없다고 했잖아. 저 없다고 한 적 없는데. 있다고 한 적도 없어. 다른 사람들 다 얘기했지. 다 했잖아, 그치? 너 혼자 안 하는 거지. 좀 꿈을 가져. 꿈 얘기를 이건 두 번째야. 꿈 진짜 가져야 노력하는 거야. 자, 상호유도의 유형에서 첫 번째 변화구가 그 다음에 무슨 꿈이 하나 더 있었는데 죽기 전에 20가지 직업을 가져보는 거. 지금 이제 두 번째밖에 안 돼. 두 번째밖에 안 돼. 20가지 직업, 학생 빼고 20가지 직업 가져가는 게 꿈이었는데 마지막 꿈이 뭔지 알아? 장의사 되는 게 꿈이야. 좋은가? 장의사 되는 게 왜 꿈이었냐면 돌아가신 분들을 깨끗하게 보내주는 거 아니야. 봉사활동하려고 장의사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무료 장의사. 하도 왜 보면은 혼자 사시다 돌아가신 분 이런 분들 보면은 가족도 없고 그걸 갈 때 염해준다라고 하거든. 수입혀갖고 보내주는 거, 화장까지 해주는 거. 근데 가난한 분들은 갈 수가 없는 분들이 많잖아. 국가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자원봉사 해야 되겠다. 난 이게 꿈인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도 직업이 17개가 더 남았어. 그 중에 하나 또 농사짓는데 선생님의 농사는 지금 우리나라 농수산 관련 비서관이어서 청와대에 농수산 관련해서 농수산 비서관이 있는데 선생님 동생이야. 선생님 육촌 동생이거든. 근데 전에 그 친구하고 술 먹으면서 물어봤어. 야, 내가 이런 농사법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혁신적인 농사법이에요. 대단해요. 얘기 들었던 농사법이 있어. 도시 인근에다가 약 1000평 정도의 땅을 살 거야. 약 1000평. 차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어야 돼. 근데 고속도로 말고 국도나 지방도로인데 차들이 적어도 하루에 1000몇백 대 이상 지나가는 길. 그런 길에 땅을 1000평을 사가지고 봄에 유채를 심을 거야. 유채 심으면 유채꽃이 또랗게 막 피잖아.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다 뭐 하고 싶니? 사진 찍고 싶어 하잖아. 그러면 거기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비는 안 받고 입장료를 받아. 그러니까 사진 맘대로 찍으라고. 그러다 보면 5월쯤 되면 4월 말 5월 되면 유채가 다 시들어버려. 이제 볼 게 없잖아. 보통 거기서 열매 얻은 거 갖고 기름지 하거든. 안 해 그런 거. 그냥 갈아엎어 세트로. 다 갈아엎은 다음에 겨울에 냉동 창고에 넣어놨던 보리를 갖다 심어.
죽잖아. 그럼 청볼이라는 게 돼. 보리가 막 알곡이 맺히기 시작할 때 되면 엄청나게 이뻐. 막 지나가다 보면.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다 어떻게 하려고 할까? 사진 찍으려고 하겠지. 입장료를 받는 거예요. 입장료 받아. 그게 이제 6월쯤 되면은 얘들이 또 이제 바꾸게 숙이고 누래지니까 안 이뻐. 또 갈아엎어. 우리 수확 안 해. 누가 먹는다고 수확해. 갈아엎어. 갈아엎은 다음에 해바라기 씨를 발화시켜놨다가 해바라기를 심는 거예요. 해바라기는 여름철에 7, 8월에 쭉쭉 자라요. 8월쯤 되면은 꽃이 펴갖고 해를 쫓아서 다녀. 상상해. 천평에 있는 해바라기. 천평 1평이 3.3제곱미터야. 선생님 그 가라오들 3.3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약 한 2.6m, 7m 정도 되는 공간이 한 평이야. 이게 1000개가 있어. 거기에 해바라기가 빽 해갖고 한쪽만 바라보고 있어. 사람들이 지나갈 때 어떻게 할까? 사진 찍으러 오겠지. 그러면은 입장료 받아. 사진 찍고 가라고 해. 9월쯤 되면 이제 해바라기 씨가 다 있거든. 그럼 이제 마음대로 따가세요. 마음대로 따가세요. 누가 수확하니 그거 힘들게 그지? 마음대로 다 따가세요. 그 다음에 또 갈아엎어. 그러면 여태까지 갈아엎은 식물의 몸이 유기물이 되겠지. 비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말쯤 되면은 그 안을 다 물로 채울 거예요. 물로 꽉 채우면 요즘 추워졌잖아. 물이 어떻게 될까? 얼지. 그러면 무슨 썰매장을 만드는 거야 이거. 옛날 썰매. 스케이트 말고 썰매 체험장을 만드는 거야. 그 썰매를 대여해줘. 그 돈을 받아.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어묵 가게 차리면 되잖아. 추우니까 어묵 기가 막히게 팔리겠지. 어묵하고 어울리는 게 뭐냐? 떡볶이, 컵라면. 요즘 컵라면 아니더라. 라면 끓이는 기계다 끓여 먹는 게 더 낫대더라. 그래갖고 그거를 차리는 거야. 매점까지. 그럼 1년 내내 농사 질 수 있잖아. 봄 되면 다시 물 빼. 말린 다음에 유채 파줘. 와, 되게 좋은 농사법 아니니? 보시지? 그걸 청와대 노동수산 비서관한테 물어봤더니 형 그거 대단한 농사법이에요. 수확하지 않잖아. 일손이 많이 필요 없잖아. 그냥 뿌리고 입장료만 받으면 되잖아. 근데 평소에 계절 타네 이렇게 약간 그지? 잘하는 동안에 장사가 안 되잖아. 그래갖고 펜션 비슷하게 해놓고 식당을 질 거야. 식당주의. 근데 식당 메뉴가 내 마음대로야. 그날 내가 만들어서 먹고 싶은 것만 만들어서 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날 갑자기 김치찌개가 땡겼어. 그날 무조건 김치찌개. 된장찌개 해주세요. 시끄러 이 새끼야. 오늘은 김치찌개야. 딴 데 가서 먹어. 김치찌개 해주세요. 쳐먹어. 내가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어졌어. 가격 동일이야. 한 그릇에 6,000원. 라면이 먹고 싶어졌어. 라면 끓이면 6,000원 받는 거야. 왜? 개놈이니까. 멋있는 식당이지. 그 다음에 식당이 맨날 장사가 안 되잖아. 맥주 안 먹잖아. 그래서 옆에 카페를 만들 거야. 카페 만드는데 손님 있겠니? 거기서는 라비넥타이 메고 물리책 풀어놓고 물리문제 풀 거야. 그게 내 꿈이었어. 소박한 꿈이지. 오지않아 하겠지요. 자, 변압기. 자, 변압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변압기는 어떤 장치냐면 내 마음대로 전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변압기야. 내 마음대로 전압을 변화시킬 수 있어.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상호 유도를 이용해서 상호 유도를 이용해서 변압기를 만들어줍니다. 어떤 일이 생기는지 성질을 한번 살펴보고 수식적으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심을 갖다 놓습니다. 철심을 갖다 놓는 이유는 자 어때? 철심에서 자기장이 밖으로 거의 안 나간다는 가정을 해. 자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볼게. 이쪽에 코일을 가만히 첫 번째는 코일을 1차 코일이라고 해요. 무슨 코일이라고 한다고? 1차 코일이야. 자 1차 코일에 여기에 항상 변압기는 교류전압에만 쓸 수 있어. 교류전압에만. 직류는 어떻게 해도 전압을 바꾸기가 매우 어려워. 오케이? 직류의 전압을 바꾸기는 어렵다. 그래서 얘는 자 교류 변압기를 교류를 변압기로 쓰게 돼. 자 이때 감긴 횟수를 N1이라고 하고, 자 얘가 받는 전압을 V1이라고 하고,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I1인데 교류는 자꾸 전류 방향이 바뀌니까 내가 방향을 얘기하기가 어렵겠지.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코일에 의해서 뭐가 생기니? 자기장이 생기는 거야. 이 자기장이 철심 밖으로 거의 안 나가. 얘가 B1이라는 자기장을 형성하거든. 철심 밖으로 안 나가. 그러면 이 B1이라는 녀석이 이쪽에 와서 작용을 하겠네?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오게 되면 여기에 2차 코일을 놓는 거야. 자 여기 2차 코일을 놓는 거야. 이 양장 간에 보통 저항을 연결해 놓는데 V2라는 전압을 얻게 돼. 그리고 이쪽은 전류 방향을 제 감소 또는 증가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양쪽 방향으로 전류를 오락가락하는 전류를 이렇게 놓게. 자 이때 이 자기장 얘가 들어오는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싫어하면 어떤 방향에 자기장이 생기지? 반대 방향에 자기장이 생기는 거야. 이 자기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야. 이해합니까? 네. 이게 변압기의 원리야. 이쪽에 생기는 자속의 변화를 얘가 막아주기 위해서 그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게 바로 변압기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얘네들 두 가지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한번. 자 에너지 측면을 보자. 얘가 완벽한 변압기라고 하자. 완벽한 변압기. 완벽한 변압기면 얘는 자 에너지 손실이 있을까 없을까? 전력 손실이 없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얘는 앞에 거 P1과 뒤에 거 P2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쓸 수 있어? V1 I1이라는 녀석은 V2 I2와 같겠지. 그래 안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또는 다른 방법 갖고도 얘기해줄게 잠시 뒤에. 자 그렇다면 얘는 V2분의 식을 정확히 기억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줄게. 얘는 I1분의 I2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 오케이?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용해 줄 수 있고요. 자 한편 두 녀석은 자속의 측면에서 자속이 항상 어떻게 돼야 돼? 자속이 항상 일정해야 되겠지. 자속이 일정해. phi 1과 phi 2가 같아야 해. phi 1과 phi 2가 같아야 한다. 자 그렇다면 얘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네. V1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만 얘기해 볼게. V1은 자, 얘 감수 N1이 얘 감수는 N2라고 할 때 N1, N2라고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었지. 마이너스 9는 빼버릴게. N1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1이야. 그치? 그 다음에 V2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 N2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2가 되거든. 여기에서
자,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1이라는 녀석은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2와 같아야 되겠지. 그치? 이게 같아야. 따라서 N1분의 V1이라는 녀석은 N2분의 V2와 같아. 즉 얘는 V2분의 V1이라는 녀석은 자 N2분의 N1과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지. 이 두 식을 합체시켜 보도록 하자. 이 두 식을 어떻게 한다? 합체시켰다라고 해요. 이 두 식을 합체시키면 얘는 뭐가 되버립니까? 자, V2분의 V1이라는 녀석은 N2분의 N1. 코일의 가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압이 높다는 얘기야. 코일의 비가 가무진수의 비가 1대2라면 전압도 1대2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전압의 비가 이렇게 항상 일정한 이런 관계를 갖게 되고, 자, 이 값은 얼마가 되지? I1분의 I2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가 돼? 변압기가 갖는 특징이 되는 거지. 이해합니까? 이게 바로 변압기가 갖는 특징이다. 자, 그래서 변압기 얘기는 책으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변압기에 대해서. 자, 변압기. 상호 유도를 이용하여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를 변압기라고 한다. 변압기의 구조. 일반적으로 변압기는 사각형 모양의 철심에 두 개의 코일이 각각 감긴 구조이다. 자, 이때 철심은 코일을 지나는 자기 손속을 증가시키고 1차 코일에서 발생한 자기 손속이 모두 2차 코일을 지나도록 해준다. 즉, 1차 코일에서 발생하는 자기 손속 phi1과 2차 코일에서 발생하는 자기 손속 phi2가 같다. 빠져나가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phi1은 phi2가 같다라고 하냐. 따라서 1차 코일에 졸자 교류를 공급하게 되면 1차 코일의 자기 손속이 주기적으로 변하고 이에 따라 2차 코일을 지나는 자기 손속도 주기적으로 변하므로 1차 코일의 상호 유도에 의해서 교류가 생성된다. 자, 이렇게 교류가 생성되고 전압과 조율 변화에 대해서 페르네 법칙에 따르면 가문수가 N1이 1차 코일에 공급하는 기전력 V1과 자기 손속 phi1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V1은 마이너스 N1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phi1. 마찬가지로 가문수가 N2인 2차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 V2와 자기 손속 phi2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V2는 마이너스 N2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phi2. 이때 phi1과 phi2가 같으므로 식을 정리하면 N1분의 V1은 N2분의 V2가 된다.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의 비를 조절하여 교류 전압을 쉽게 높이거나 낮출 수가 있다. 자, 에너지 손실이 없는 이상적인 변압기에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1차 코일에 공급되는 전력 P1과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전력 P2가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각각 I1, I2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V1, I1은 V2, I2이므로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V2분의 V1은 N2분의 N1, 얘는 I1분의 I2이다. 코일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고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코일의 가문수에 반비례하게 된다. 변압기의 용어. 변압기를 왜 쓸까? 왜 높은 전압, 낮은 전압으로 바꿔줄까? 자, 전력 수송이라는 걸 해줘요. 발전소에서 집까지 전기를 운반해줘야 되겠지. 이때 높은 전압을 줄수록 송전선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줄어요. 그래서 높은 전압으로 보내주면 줄수록 에너지 손실이 감소하게 되는 거야. 에너지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게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해? 높은 전압을 만드는 거야. 근데 집에 와서 쓰려면 어떻게 해?
낮은 전압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지. 집에 145kV가 들어온대. 야, 감전돼서 뒤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높은 전압으로 점점점 낮은 전압으로 바꿔줘서 집에서 220V를 쓰게끔 해줘야 돼. 그럼 380V 쓰는 집들도 있거든. 380V를 줄여줘야 돼. 이렇게 줄여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변압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전압을 높이거나 낮출 때, 자, 변압기가 필요하다. 변압기는 송전 과정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발전소에서 송전 전압을 높이거나 가정에서 전력을 사용하기 위해 전압을 220V까지 낮추는 곳에 많이 이용된다. 또 전자회로 안에도 각 부품에 적절한 전압이 걸리도록 이용하고 있다. 자, 그러면 교류 송전과 손실 전력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손실 전력에 대해 나머지 얘기는 다 무시하고 다음 시간부터 3번 들어갈게. 맴돌이 전류가 나오긴 하는데 맴돌이 전류 지난번에 한번 원에서 했었던 얘기야. 그래서 생략하고 자 3번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거기에 이제 고압 방전 장치라는 것도 생략하고 RFID 무선 인식을 한번 읽어봐.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버스 카드 단말기 원리가 되기도 하거든. 근데 그거보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바로 이 전력 수송 관계. 자, 전력 수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 수송에 대해서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발전소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처음에 V0라는 전압이고 I0만큼의 전류를 흐를 때 이쪽에서 공급하는 에너지가 P0. 그럼 P0는 뭐가 되지? P0는 V0, I0라고 해. 자, 이게 송전선이야. 자, 이 송전선의 저항을 R이라고 하고 스몰 얘는 소비지. 소비지인데 이걸 라지 R이라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운법칙에 의해서 어떤 걸 써줄 수 있을까? 운법칙에 의해서 V0라는 값은 I0 곱하기 R 플러스 I0 곱하기 라지 R이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가 되지? 이거 운법칙이잖아. 두 녀석 합치면 합성 저항이 얼마야? 전체 저항이 스몰 더하기 라지 R이지. 전류 I0가 흐르게 되니까 나눠준 거야. 이해? V는 IR은 배웠지? 그렇지, 그대로 쓴 거야. 직렬 연결이니까 스몰 더하기 라지 R의 저항을 갖고 있어. 양변에 I0를 한번 곱해볼게. 양변에 I0를 곱하면 어떻게 되나? 얘는 I0 V0야. 자, 이 값은 I0 제곱 R 더하기 I0 제곱 라지 R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들을 보면 얘는 뭐가 돼? 공급 전압이 돼. 공급 전력이 되겠지. 자, 이 값은 뭐가 되니? 송전선에서 잡아먹는 전기 에너지가 돼. 이거를 P손이라고 쓰고 손실 전력이라고 해. 손실 전력이라고. 마지막에 있는 I는 소비지에서 실제 사용하는 전력이 되지. 자, 소비지 전력. 소비지 전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바로 뭐야? 손실 전력에 대해서 궁금한 거지.
손실 전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자, 손실 전력에 대해서 살펴보자. 손실 전력 P 손실은 I0 제곱 곱하기 어디야? 오케이? I0 제곱 곱하기 어디야? 그렇다면 얘는 뭐가 돼? I0를 이 식을 이용해서 정리해주면 뭐가 될까? 얘는 V0분의 P0의 제곱 곱하기 어리 되느냐. 근데 이 어리라는 게 도손 저항이잖아. 도손에 의해서 생기는 저항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풀어 써주면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 자, 얘는 V0분의 P0의 제곱 곱하기 비저항 곱하기 단면적 A 곱하기 도선의 길이 L이라고 얘를 바꿔 쓸 수가 있어. 여기서 로는 뭐라고 했지? 비저항이지. 이때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단 말이야. 그렇다면 손실 전력을 줄이려면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 첫 번째 V0를 전압을 높인다. 송전 전압을 높이는 거야. 오케이? 송전 전압이 2배가 돼버리면 송전 전압이 2배가 돼버리면 자, 쟤는 손실 전력이 얼마가 돼버리지? 식에다 넣어봐. 몇 배가 돼? 4분의 1배가 되는 거야. 엄청난 에너지 절약이잖아. 그치? 제법 먹거든. 제법 많이 들어거든. 실제로 서울에서 이거를 하고 있어. 서울에 구로 근처에 사고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1km 정도를 송전선을 초전도체라는 걸 이용했어. 초전도체는 특정한 온도 이하에서 전기저항이 0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1km 정도, 근데 문제가 굉장히 낮은 온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액체 질소 같은 게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거를 데이터를 삼아서 1km 구간을 잡아먹는 전기 에너지와 평소에 계속 잡아먹었으니까 그때 전기 에너지 잡아먹은 에너지와 얘를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관리하는 비용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아직도 테스트 중인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관리 비용이 조금이라도 싸거나 비슷하다 그러면 송전소 바꿔버리려고 다 지중화공사해갖고 초전도체 이용해서 바꿔버릴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해. 오케이? 그럼 발전소 양이 줄어들겠지. 발전소가 많이 필요 없겠지. 맞아요? 그럼 지금 현재 뭐 화력발전소도 다 없애겠다고 원자력 발전소 다 없애겠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이게 만약에 성공하면 그나마 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보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항을 줄이는 방법이야. 저항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로를 작은 금속을 쓰는 거야. 로가 가장 작은 금속은 누구게? 은이야. 하지만 비싸잖아. 그치? 그 다음에 불이야. 알루미늄, 철, 뭐 이런 식이야. 은은 비싼 거 확실하지. 구리는 좋아. 좋은데 밀도가 커. 송전선은 어떻게? 하늘을 막 매달려 가야 되잖아. 그리고 구리는 잘 끊어져.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알루미늄을 꼬아서 어떻게? 뭐처럼 만들어? 그 뭐라고 하니? 그 로프처럼 만들어. 그래갖고 그걸로 송전선을 그냥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피복을 입히지 않아. 그래서 비 오는 날 고압선 주변에 가지 마.
물방울들이 전하를 포함할 수가 있거든. 그 떨어지는 순간에 감전돼서 쓰러져. 선생님이 친구가 아주 유난하게 걔는 무지자를 보고 봤다는데 난 한 번도 못 봤어. 일부러 비 오는 날 가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닌데 신도림역에 신도림역에서 그 출입문 쪽이거든. 출입문에서 살짝만 밖에 가면 비가 그냥 들이쳤었어 옛날에. 지금은 있겠지. 근데 거기 바로 송전선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왜 옛날 우산 뾰족해갖고 쇠로 된 뾰족한 우산이 있었어 옛날에. 그걸 들고 서 있었는데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닿은 거야. 그 자리에서 픽 쓰러지더래. 막 뛰어서 막 얘기해 주는 거야. 아씨 조금만 늦게 갈 거를 볼 수 있었는데 안타깝잖아. 남의 불행은 야 즐거워. 그래갖고 안타깝게 못 본 거야. 근데 걔는 한 3-4번 봤어. 야 오늘도 쓰러졌어. 나는 왜 못 봐? 서없는 날 일부러 비 오는 날 맞춰갖고 가서 서봤어. 있는지 없는지. 나의 눈에와 뭐. 근데 아무튼 위험해. 그 다음에 이 송전선 주변에는 전자기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 건강에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송전선 많이 지나는 곳은 반대 시위를 많이 하잖아. 뭐 아무래도 암 발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한다는 얘기들이 있어. 자, 어찌됐든 가벼운 금속이면서 전기 비장이 작아야 되니까 알루미늄을 그래서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어 현재는. 오케이? 알루미늄 많이 선호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니? L이 작게 해줘야 돼. 거리를 작게 해주는 방법으로는 딱 하나밖에 없어. 도시 인근의 발전소 건설하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는 소규모 예를 들어서 쓰레기 처리하는 이때 폐 쓰레기를 처리하는 폐열을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리거나 또는 난방에 이용하는 열 병합 발전소라는 게 많아졌어. 어디 있지? 부평에도 열 병합 발전소 하나 있지. 목동에도 있고 도시 인근에 따지면 비용이 싸게 들더라.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단면적이 있어. 자, A 단면적이 크게. 하지만 문제가 있지. 무거워지잖아. 지중화 공사가 필수다. 땅속에다 묻어주는 공사가 필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송전선을 이야기해서 책 얘기로 볼게. 자, 발전소에서 소비지로 전력을 송전을 할 때 송전선의 저항에 의한 전력 손실이 발생한다. 송전선의 저항은 R,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 세기를 I라고 할 때 손실 전력 PL은 다음과 같다. PL은 I 제곱 R, 얘는 R분의 VL의 제곱, 얘는 VL I라고 써줄 수 있는데 이때 VL은 송전선 양단 간의 전위 차이다. 일반적으로 송전선 양단의 전위 차 대신에 발전소에서 내보내는 송전 전압 V0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손실 전력 PL은 I제곱 R로 구하는 경우가 많다. 변압기에서 2차 코일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높을수록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감소하므로 발전소에서 일정한 전력을 공급할 때 송전 전압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전류가 감소하여 손실 전력을 줄여줄 수 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 초고압 변전소에서 약 345kV나 154kV 전압으로 송전을 해주게 된다. 이는 발전소에 따라서 765kV로 높여 송전하기도 한다. 먼 거리를 보낼 때는. 오케이? 먼 거리로 가는 녀석은 이렇게 더 높여줄 수 있어. 이후 1차 변전소, 도시 인근에 있는 변전소야 2차 변전소, 주상변압기라는 게 원래 구도심에 가면 전봇대가 있어. 전봇대, 계산동 저쪽만 나가도 전봇대가 있단 말이야. 이 전봇대를 보시면 깡통이 달려있어. 청록색의 깡통, 동그란 깡통이 있고 뿔 달려있어. 걔가 변압기야. 주상변압기. 전신주 위에 있는 전압기에서 주상, 막대 위에 있는 기둥 위에 있는 변압기야. 근데 이 안쪽만 해도 안 써. 계약구청 앞에 쪽에 가면 네모난 철박스 있을걸? 인도에 네모난 쇠박스가 있어. 쇠로 만든 박스 제법 큰 거.
그게 변압기야. 요즘 변압기 형태를 그렇게 해주고 있어. 그래서 비 오는 날 그 옆에 지나가지만 우리 조그만 차도 감전돼서 뒤질 수 있어. 오케이? 그 깡통 옆에 비 오는 날, 물 찬 날은 지나가면 안 돼. 감전될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자, 아무튼 주상 변압기를 거쳐서 일반 가정에서는 220V의 교류 전압으로 전류가 공급되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밖에 고압 발자 방전 장치 안 할 거고요. 자, 무선 인식 이거는 RFID는 한번 꼭 읽어보시고, 무선 충전도 전자력 유도를 이용한 장치거든 한번 읽어보시고, 맥놀이 1에서 했던 건데 자, 한번 읽어보시고 전체 단원이 다 끝났고, 자, 다음 시간에 3번 파동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부터는 파동이라는 내용을 갖고 있어요.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없으십니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3번입니다.